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저번 발표드렸던 거에 어찌 보면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으로 어떻게 비주얼 지오메트리를 하는가 그 관련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과 뭐 최근 연구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당연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비주얼 지오메트리를 하시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관련 연구를 안 하시더라도 가져가실 수 있는 하나의 뭐 테마를 살짝 묶어보려고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사실 크게 한 단어로 요약하면 결국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진짜 많이 이제 주어지게 되었는데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톡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제가 연구하는 분야인 지오메트리로 소개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비록 이제 다른 분야의 연구를 하시더라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똑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제가 조금 더 똑똑해 보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게 저기 이제 2009년도 이제 IEEE 논문 액세스에 실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진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특이한 객도 이렇게 엄청난 효율성을 지닌다라는 게 이 쿼테이션인데요. 이거 물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되게 유명하고 똑똑한 분들이 한 거니까 틀림없는 사실이겠지만 저는 연구자로서 이거를 딥러닝에도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 생각한 건 아니고 2017년에 최근 논문 중에 하나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되게 신기한 게 진짜로 얼마나 큰 데이터가 학습된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가를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로거리즘믹하게 거의 리니어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여기서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인데 이 모델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뭐 당연한 얘기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환기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여기 성능 향상이 거의 10%에 육박한다라는 것과 이 10%를 저희가 이루기 위해서 거의 10년 동안의 연구가 투자되었었다라는 거를 리마인드 드리고 싶네요. 결국 데이터만 많으면 뭐 사람이 10년 연구할지를 그냥 이렇게 공짜로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당연히 2009년 그 얘기를 돌아가면 뭐 왜 이렇게 유용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룰 때 우리는 이제 수식적으로 많이 풀고자 하는데 그런 물리학적인 수식들이 갖는 그 엘레간스함을 갖는 수식으로 내추럴 랭귀지를 프로세싱을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데이터밖에 없다라는 게 이분들의 어찌 보면 결론입니다. 근데 저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 하나는 물론 저도 같은 의견을 공유하지만 여기 피지컬 이퀘이션이 없을 경우라고 이 사람들도 한정했다는 걸 한번 지적하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지도를 하고 이럴 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할 때 데이터가 어떤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획득되었는지 이런 걸 꼭 알아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간단한 예로 이제 바이오메디컬 이미징에 그 딥러닝 모델들이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요즘 많이 잘 되는데 처음에는 초창기는 잘 안 됐습니다. 그런 거의 원인 중에 하나는 데이터에 대한 그 고려가 없이 그냥 이미지 데이터에서 쓰는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당연히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역시나 이제 어떠한 수식적인 게 어디서부터 모델링이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가장 제가 강요하는 건 도메인 널리지를 가져야지 된다. 그래야지 딥러닝 시대에서 너를 디파인 할 수 있는 그 연구자를 디파인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도메인 널리지가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와서 멀티뷰 지오메트리가 되고요. 결국 이 멀티뷰 지오메트리라는 문제는 뭐 작년에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또 똑같은 슬라이드를 활용한 걸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걸로 요약이 됩니다.
어떤 곳에 가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떻게 모양이 있고 어떻게 이런 환경이 주어졌는지를 알고자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저는 컴퓨터 비전이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을 때 그 영상을 보고 이 이미지만을 보고 세상을 알고자 하는 연구고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사용해서 멀티뷰 지오메트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고 그 카메라가 움직인 걸 바탕으로 다시 어떻게 세상이 구성되었는지를 저는 주로 연구를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널리지가 저에 있어서는 도메인 널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걸 쓰게 되면 드론에도 쓸 수 있고 자율주행 차에도 쓸 수 있고 또는 이런 데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박스를 찾는 건데요. 되게 손쉬워 보이죠. 근데 이제 박스가 가려지고 박스 안에 뭐가 들어가고 이래도 되게 로버스트하게 찾고자 하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었는데 이 이유가 이거 되게 단단한 박스인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유럽 세른의 입자 가속기에 들어간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증강현실로 시니어 엔지니어가 좀 노비스 엔지니어한테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교육을 시킬 때 활용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증강현실을 쓴 이유가 사실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대요. 안 그러면 이제 너무 방사능이 심해서 이렇게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거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또 아주 옛날 건데 제가 이 예제는 워낙 좋아해서 자주 많이들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네, 요거 2007년도예요. 벌써 12년 전에 이렇게 가지고 AR로 실시간으로 장난을 치고 있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 기술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이제 지금도 딥러닝 필요 없이도 이거 다 되지만 지금 이거를 다음 날에 와서 똑같은 걸 하고 다음 겨울에 와서 똑같은 걸 하고 이러려면은 이제 딥러닝 기술이 필요하게 되죠. 결국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찾아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방법은 각 이미지에서 어떻게 대응되는 점들을 찾아서 이 대응되는 점들이 3차원 공간상의 같은 점에 속한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구성하게 되고 이걸 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 도메인 널리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가장 유명했던 논문이 바로 시프트 논문이죠. 제가 작년에 발표 자료 수정했을 때 여기 5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6자를 붙이게 되고 이제 왔네요. 올해 보면 벌써. 그래서 이게 이제 10년이 아니라 이제 거의 20년 된 논문인데 아직도 사이테이션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사실상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임팩트풀했던 연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비교 드리고자 하면은 알렉스넷이나 레즈넷도 이제는 한 2만, 3만 정도 사이테이션이 돼서 많이 쫓아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몇 년 뒤면 이 슬라이드도 이제 버려야겠네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많이 연구를 했던 게 이제 로컬 피처를 통째로 학습하는 거를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로 기존 연구보다 많이 이렇게 성능이 향상된다. 여기 높을수록 좋은 건데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말미에 살짝 소개시켜 드렸던 게 이제 뉴립스에 발표됐던 LF넷이라는 논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창기 버전의 그런 단계적인 스텝이 아니라 전체 통째로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논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논문의 가장 큰 핵심 사항은 자세히 제가 이 발표에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결국 다양한 이러한 이미지를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 간의 3차원적인 관계를 통해서 트레인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사본을 학습시키는데 이용함으로써 약간 셀프 슈퍼비전 쪽에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다 쓴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나 계속 발전해 와서 이게 2016년 성능이라면 작년 그 논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할 내용에 살짝 먼저 앞서 얘기를 드리자면
뭐 아까 이런 수치들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다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여기 넘버들이 다 이제 매칭 스코어라는 매트릭인데 요게 거의 한 20년간 쓰여왔던 그 로컬 피처 성능을 판단하는 매트릭입니다. 근데 사실 뭐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렇게 성능은 좋았는데 사실상 저희도 요 알고리즘을 쓰게 되더라고요. 많이 매직 리프 건데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또 진행을 하게 됐고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트릭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결국 저희가 가장 풀고자 하는 건 카메라 움직임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성능도 또 비교를 해봤는데요. 결국 뭐 다행히 성능 향상은 좀 이렇게 그래도 시그니피컨트하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살짝 요약을 하자면 결국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점점 더 이제 좋은 지오메트리 파이프라인을 만들고자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요. 뭐 결국 작년에 발표드린 내용 여기까지가 저희 어떻게 보면은 그 로컬 피처단 연구에 최종적인 마무리가 될 줄 알았었는데 이제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실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LFnet 기반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가 네 가지 브랜치로 연구를 추후로 1년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보다 좋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매트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이렇게 정확한 성능에 대한 지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3차원적인 정보 지오메트리를 그래도 넣어줘야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 학습될 때 아예 슈퍼비전을 없이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저희 연구의 진행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걸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공개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공개를 안 하겠지만 트레이닝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스페셜 트랜스포머를 써보신 분이라면 다 알겠지만 그거를 써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자세히 마지막에 설명드릴 액티브 데이터 어퀴지션이라는 쪽으로 연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소개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얼마 전, 몇 주 전에 이제 발표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CPR의 워크샵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첫날 일요일 워크샵이라, 저도 만약에 제가 워크샵 오르가나이저가 아니었으면 안 갔을 워크샵인데, 거기서, 저희가 발표한 게, 지금까지 로컬 피처 연구가 20년이나 진행이 되었는데, 근데 매트릭은 20년 전에 걸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그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매트릭을 한번 해보자 해서, 과감하게도 뭐 미들버리 벤치마크처럼 실시간으로 해보겠다 해서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었고요. 거기 가서 보시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뭐 리더보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기존 많은 연구들이 했던 매트릭들을 다 다양하게 종합을 해서 각 메소드들이 실제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특히 좀 더 복잡한 제대로 된 프랙티컬 시나리오에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상황은 인도어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들이 상당히 웰 디벨롭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포토 투리즘, 아웃도어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여기 이 데이터셋 중에 하나인데 여기 사람들이 보통 여행을 가면 꼭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되게 부끄러워서 항상 안 올리는데 올리시면은 올릴 때 저작권을 포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집어넣고 그러면은 저희는 뭐 돈 안 들이고 이렇게 여행을 가죠. 그래서 제가 여기 비록 얼굴들이 나올 수 있지만 죄송하게도 데이터셋에 포함이 이미 돼 있고 이제 퍼블릭하게 있으니까 그냥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쓰게 되면 엄청 많은 사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은 디바이스에서 엄청 많은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러한 3D 모델이 나오게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챌린지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수천 장을 가지고 만든 모델에서 수백 장만 아니면 뭐 한 수십 장만 뽑아서 그 뽑은 걸 가지고 로컬라이징 또는 이제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 걸 예측을 했을 때 그 성능이 얼마가 되는가를 구성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결국은 자세히는 뭐 25,000장의 이미지가 들어있는 데이터셋이고 사실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포즈를 주어지긴 한데 이게 사실 정확한 그라운드 트루스는 아닙니다. 쿼지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게 스위프트 픽처를 이용해서 그냥 기존의 SFM 알고리즘을 돌린 거기 때문입니다. 저희 향후 계획은 이거를 이제 점차 벤치마크가 돌리면 점점 좋은 피처들이 나오니까 그라운드 트루스를 더 성능 향상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더 정확한 매트릭을 구하고 이런 쪽으로 추후 연구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특징 중에 하나는 트레이닝과 테스트셋을 아예 분리를 시켜서 트레이닝 했던 그런 랜드마크들과 테스트된 랜드마크가 아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스테레오 매칭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개, 5개, 10개 이런 이미지로 구성된 서백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SFM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이밸류에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챌린지에는 결국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피처를 주면은 저희가 이미 파이프라인이 다 셋업이 돼 있어서 피처만 주시면 이거를 저희 컴퓨터 클러스터에서 돌려서 뭐 여기 SFM이라든지 스테레오라든지 이런 거 다 보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처만 주는 게 아니라 매치도 같이 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이밸류에이션이 들어가고 만약에 매치를 안 주면 그냥 기본적인 매칭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이거는 구성은 안 되는데 계획 단계 중에 하나는 이제 피처들만 사용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미지 전체를 사용하는 방법들과는 어떤 성능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것도 서미션을 하시면 아마 뭐 한 몇 달 안에 저희가 이제 그것도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성능을 쭉 봤을 때 시프트보다 성능은 향상이 되더라고요. 콜맵이라는 SFM을 돌려도. 그러니까 만약에 시프트를 아직도 쓰고 계시다면 최근 거를 쓰시는 게 좀 더 낫기는 한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 뭐 딥 네트워크 방법들은 좀 뒤죽박죽이죠. 사실 L2넷이 하드넷보다 나중에 나와서 성능 더 좋다, 매칭 스코어 더 좋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 보시면 하드넷이 제일 좋고 뭐 이런 다양한 실질적인 활용 상황에 있어서는 결과가 그 이전 매트릭들이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은 있지만 실제 매트릭과는 상관이 그렇게까지 깊지는 않다라는 게 좀 어느 정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처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 매칭 방법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뭐 여기 보시면 결국 이제 매칭을 학습한 것 같은 경우에 훨씬 성능이 뭐 37%나 같은 피처를 써도 좋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간단히 비교해드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시프트에서 하드넷까지 있었던 성능 향상이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한 매칭에서 런드 매칭까지 성능 향상만큼이나 이렇게 큰 영향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매칭 스코어의 패단일 수 있는데요. 여기 D2넷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좀 상당히 좀 놀라서 여러 번 돌려봤는데 마찬가지로 2018년 슈퍼포인트 논문에 비해서 오히려 D2넷이 성능 자체는 멀티뷰를 할 때 자체는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스테레오에서는 괜찮았는데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다 여기 온라인에 있으니까 더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셔서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했지만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좀 프랙티컬한 사이드였고요. 저희가 이제 좀 이제 theoretical 쪽으로 진행한 거는 결국 아까 이제 발표 드릴 때 보셨다시피 저는 이제 나가서 데이터 컬렉션 이런 거 하는 걸 되게 귀찮아하는데 데이터 SFM 돌리는 것도 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무 것도 없이 피처들을 학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 LF넷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돌아간 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뭘 하고자 하는 건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LF넷 논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설명드리면 이미지에서 어떤 딥 네트워크가 돌려서 스케일 스페이스 스코어 맵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각 이제 픽셀들이 얼마나 로컬 피처에 가까운가를 보게 되고 여기서 이제
가장 로컬 피처일 만한 애들을 뭐 한 100개, 1000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트랜스포머를 구해서 패치를 따오고 그 부분을 다시 딥 네트워크를 돌려서 디스크립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learned local feature pipeline의 전형적인 예인데요. 여기서 LF넷이 풀었던 문제는 결국 이건데 여기 가장 우수한 탑 K 패치를 구하는 거가 사실 이 셀렉션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미분할 수가 없죠. 뭐 10개 중에 가장 우수한 2개를 뽑는다 하면은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쓰시면 탑 K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쓰면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선택된 2개를 통해서만 미분 그 그레디언트가 플로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학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취했던 방법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백 프로퍼게이션이 안 되면 그 이유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냥 사본 네트워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다른 이미지에서 돌린 다음에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본이 만들어낸 스코어 맵을 변형시키면 원본이 만들어낸 스코어 맵과 같아야 된다라는 컨시스턴시를 주게 돼서 이 부분에서 다시 로스를 새롭게 구성해서 백프롭을 하는 방식으로 푼 게 LF넷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게 뭐 이제 스코어 맵 클리닝의 휴스틱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서 또 이제 3000에 대한 정보가 꼭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물론 아까 SFM 알고리즘, 뭐 콜맵 이런 걸 돌리면 나오게 되지만 그것도 사실 그라운드 트루스는 아니죠. 왜냐하면 시프트를 써서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풀고자 하는 문제는 결국 이겁니다. 요거 그냥 할 수 없냐? 여기 끊어지는 건 아는데 그래도 그냥 어떻게든 이 우회 방법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아카이브에 2019년이었었는데 2018년 거의 말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게 스페셜 트랜스포머랑 비슷하다 해서 멀티플 인스턴스 스페셜 트랜스포머라고 이름 지은 논문인데요. 절대 아실 분 아시겠지만 아크로님부터 생각하고 맞춘 이름이긴 합니다. 근데 뭐 여기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결국 이런 이미지들을 쭉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들만 보고 단 한 가지 슈퍼비전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9개의 무언가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학습을 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를 풀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결국 키포인트를 어떻게 보면 언슈퍼바이즈하게 그냥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키포인트 9개니까 그냥 채널당 하나씩 학습 그냥 자동으로 되게끔 하면 되지 않냐 하실 수 있어서 그 방법이 바로 이건데 이러한 식으로 다양한 해석법들이 존재하는데 이 모든 해법들이 무너지는 단 한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인스턴스가 여러 개가 등장하게 되면이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엄청난 한계점인 게 기존 연구들이 가진 한계점인 게 실질적으로 이걸 프랙티컬하게 쓰려면 뭐 당연히 한 이미지 안에서 하나의 인스턴스만 있는 경우는 되게 극히 드문 데이터죠. 예를 들어 MS 코코를 보시더라도 고양이가 뭐 여러 마리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 있고 또 뭐 OCR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알파벳이 여러 개가 반복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도 저희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혀 문제없이 동작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LF넷을 변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키 아이디어는 이 논문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non-differentiable pipeline에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옵티마이제이션을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 select variable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써가지고 전체 프로블럼을 둘로 쪼개는 겁니다. 뭐 이걸 리프팅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복잡한 뭐 아키텍처가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해당하는 말인데요. 사실 여기 톱 K가 디퍼런셔블 하지 않으니까 여기 다른 슬랙 베리어블을 만들어서 앞으로 갈 때는 쭉 가고 뒤로 갈 때는 우회로로 오겠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인터미디어 베리어블을 만들고 사실 이제 얘기하는 게 네트워크에서 만든 히트맵과 인터미디어 베리어블이 같은 옵티멀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 같은 셀렉션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컨스트레인트로 두고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항상 유지돼야 된다 컨스트레인트를 두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뒤에 뭘 붙이던 간에 이건 중요치 않은데 뒤에 뭘 붙이던 간에 쭉 디퍼런시에이션을 해오고 요 탑 케이스 셀렉션의 디퍼런시에이션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밑은 과감히 포기하고 우회로를 만들어서 요 히트맵이 어떻게 변화하면 지금보다 나은 결과를 주는지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요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대로 살짝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가 된 맵과 요게 같아야 된다로 다시 백프롭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사본 브랜치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요 그냥 태스크 자체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향으로 슬랙 베리블을 옵티마이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요 태스크 네트워크 있죠. 여기에다 그냥 오토 인코더를 집어넣어서 디텍션 한 데다가 패치를 두고 그 패치를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분 이렇게 따와서 다시 리컨스트럭션 시키는 오토 인코더라 보시면 됩니다. 그걸로 학습을 한 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이미지들을 쭉 그냥 보여주고 리컨스트럭션을 해라. 대신에 리컨스트럭션 패치가 디텍션이 어디에 있고 이런 건 알아서 디텍션을 하고 다시 그걸 인코딩을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킨 건데 보시면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인코더 인풋이고 이게 인코더 아웃풋입니다. 보시면 여기 네모를 쳐가지고 이 원래 이미지를 복원을 해냈는데요. 요 패치는 요 4를 깔끔하게 복원하고 요 패치는 1만 복원해서 두 개 더해서 다시 원래가 되게끔 학습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레이턴 스페이스 자체를 보면은 요 8이 들어왔는데 요 8 끝에 이렇게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컨스트럭션 된 거 자체는 주변의 정보를 다 없애고 그 넘버만 넘버만 이렇게 딱 뽑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그냥 데이터만 봄으로써 숫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거를 abstraction하는 걸 배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 9개의 넘버는 시시하니까 그러면은 랜덤하게 이게 50개 포지션을 픽셀을 정하고 거기다가 각각 그 포지션마다 이 가보 필터라는 노이즈 필터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게 약간 텍스처 같죠. 이런 게 이제 그래픽 속에서 하는 텍스처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텍스처들을 잔뜩 보여주고 이 오토 인코더를 학습을 시켰을 때 이 인코더가 과연 이 텍스처의 베이시스 펑션들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거를 또 진행을 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픽셀들이 뭐 잘못 미스디텍션 나온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가보 필터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획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노이즈 데이터에서요. 그리고 뭐 숫자 컨셉을 배웠으면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그냥 이 이미지 안에 숫자가 1이 있다, 5가 있다, 뭐 이 정도만 알려주고 그 많은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이 네트워크가 그 각각 숫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무엇인지 개념을 다 배울 수가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퀄리터티브 말고 퀀티티티브하게 좀 보게 되면 이쪽에 있는 게 그 IOU threshold를 몇으로 뒀을 때 average precision이 얼마나 나오냐 이런 매트릭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IOU가 intersection over union이 50%가 됐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얼마나 잘 됐는가 보면 한 76% 정도 맞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표시하는 매트릭이고요. 이 두 개가 왼쪽은 로케이션 슈퍼비전을 안 준 저희 미스트 프레임워크이고 오른쪽은 슈퍼비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디텍터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라운드 트루스 시그널을 다 주고 그리고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킨 겁니다. 미스트랑 관련이 없이. 보시면 재밌는 게 여기서는 오히려 이쪽이 더 성능이 잘 나오죠. 이게 좀 특이했던 건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디텍터가 정확하게 그 위치에 반응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성능이 그렇게 좋은 디텍터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요 인터랙션 오버 유니언 70% 이상으로 만드는데 능력을 다 써버린 거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미스트로 학습을 시키면 뭐 그런 게 조금 안 맞더라도 클래시피케이션 자체를 전체를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낮은 스레시홀드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높아지는 그런 좀 신기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다시 요약을 하자면 뭐 이렇게 어떤 프레임워크를 한 번에 이렇게 통과해 나가기 위해서 그 가운데 논 디퍼런셜한 게 있으면 결국 slack variable, temporary variable 하나 만들어서 그걸 옵티마이션하고 그걸 다시 따라가게끔 옵티마이션하는 방식으로 푸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슈퍼비전 없이 하는 거 외에도 사실 방금 보셨다시피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스페셜 트랜스포머가 있고 그 전에도 어쩔 수 없이 스페셜 트랜스포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연구를 좀 했는데요. 도대체 왜 이게 학습이 안 되느냐를 실제로 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각 요만한 패치를 따가지고 아무 데서나 따서 그 패치가 가운데 부분과 그림이 똑같아지게끔 움직이라 하고서 이제 스페셜 트랜스포머 파라미터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그레이디언트가 나오는지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얼하게는 어디다 놓든 간에 여기로 가운데로 가게끔 하달표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기존 스페셜 트랜스포머 뭘 쓰든지 간에 나오는 결과인데 왼쪽 보시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가까이 있을 때는 좀 되는데 좀만 멀어져도 전혀 안 되죠. 이게 패치 사이즈가 4분의 1인데 엄청 큰 패치인데도 잘 안 됩니다. 그에 반해서 뭐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을 하면 그래도 그나마 좀 쫓아가는 방향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결국 이 문제의 모든 근원은 스페셜 트랜스포머 자체 아키텍처 이런 게 아니라 그 스페셜 트랜스포머 샘플링 그 픽셀 값을 가져오기 위해 사용하는 그 바이리니어 샘플링하는 오퍼레이션에 있습니다. 이게 스페셜 트랜스포머도 사실 뭐 이 픽셀이 어디론가 가서 그 픽셀의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가져오는 데 가는 오퍼레이션 자체를 또다시 셀렉션이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방법 바이리니어 샘플링은 요 네 가지 가장 가까운 픽셀들 값을 인터폴레이션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그 수학적으로 그레이디언트가 나와요. 근데 그 그레이디언트는 결국 요 네 가지 픽셀만 딱 보고 나오게 되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요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스케일이 변화가 이렇게 커서 요 픽셀 값을 가져오려고 하면 사실 요 네 부분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이 모든 스페셜 트랜스포머의 인스테빌리티의 근원이 아닌가 해서 저희는 이쪽으로 이걸 고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사실 제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잘 안 좋아해서 제가 학부 때 또는 대학원 초기에 배웠던 걸로 솔루션을 좀 풀려고 했는데요. 결국은 요겁니다. 한 단어로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하자라는 거고요. 여기 얘기하시면 이제 좀 과거 컴퓨터 비전을 옛날부터 하셨던 분들은 생각이 나는 알고리즘이 하나 있겠죠. 루카스 카나드의 옵티컬 플로우가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갖다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한 부분을 샘플링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여러 부분을 샘플링하고 그 원본 이미지를 워핑을 한 다음에 바이리니어 샘플링을 여전히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플롯 포인트 밸류이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요 부분이 핵심인데요. 다양한 주변 픽셀들 값을 가지고 여기를 선형 피팅을 하고 그 선형 피팅한 함수를 이 이미지 함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디퍼런시에이션 하고 백프롭 하고 이런 걸 진행하게 됩니다. 뭐 간단히 수식을 소개해드리면 뭐 여기 이미지 인텐시티가 결국은 이 코오디네이트 곱하기 요 리니어라이즈된 플레인 이퀘이션을 갖다 붙인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부분을 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요 플레인 이퀘이션 자체가 사실 나중에 그레디언트에 해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미지 인텐시티가 좌표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느냐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수식은 또 재밌는 게 클로즈 폼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A 같은 경우에는 결국 몇 번 주변 샘플링을 하면은 바로 솔루션이 나와서 그레디언트가 바로 구해지게 되죠. 하지만 뭐 수학적인 걸 차치하고 결국은 다양한 주변 점들을 샘플링을 해서 그 부분을 선형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변환된 값을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 건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를 이제 그래픽하게 보여드린 건데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 인풋 이미지를, 샘플링을 했을 때, 요 그림과 같이 되게끔 그 샘플링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 표시된 요 부분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겠죠. 저렇게, 요 전체 이미지에 시작해서 저 이미지로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뭐 초록색 게 이제 저 리니어 선형화 한 거고 이 빨간색 게 선형화하지 않은 건데 보시면 되게 간단한 예제죠. 요 두 개 간의 그냥 이미지를 요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두 개를 서브섹션에서 그레디언트 구하라고 했을 때 보면 요 바이리니어 샘플링은 전혀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뭐 이제 고양이 예 외에도 좀 더 간단한 예예요. 이거는 검은색 바탕화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져가라 하면은 사실 되게 쉬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옵티마이즈를 하게 되면 바이리니어 샘플링은 뭐 엉뚱한 데로 가서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뭐 이거 좀 더 한참 돌리면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바이리니어 샘플링이 이만큼 언스테이블한 게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 틀어져 있어서 문제인가 해서 이번엔 정확히 이렇게 네모나게 쳐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앤서인데 바이너리 샘플링으로 옵티마이즈 하게 되면 제자리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형화를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뭐 별 무리 없이 거의 정확하게 그 위치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퀄리타티브 말고 이제 그런 퀀티타티브로 이 실험을 많이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여기로 갈수록 이제 멀리 떨어진 거고 얼마만큼이 그 멀리 떨어진 스레시홀드 안에 들어오느냐의 문제인데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미지를 다운 샘플링 레이쇼라고 해서 점점 스케일 변화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 효과가 많이 드러나는데 사실 엠리스트 가지고 스페셜 트랜스포머가 많이 연구가 진행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거의 크게 좀 있어도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근데 내추럴 이미지에 쓰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갭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다운 샘플링 8배라는 게 커 보이지만 사실 큰 게 아닌 게 256 이미지에서 32 하나 뽑아내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면은 대체로 많이 쓰는 세팅인데 거기서는 스페셜 트랜스포머를 사실상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그 외에 이제 기타 이런 트래픽 사인 학습도 그러면은 학습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냐 해서 저희가 계속 실험을 많이 해서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요. 뭐 다운 샘플링이 많이 들어갈 경우 뭐 이제 ICSTN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STN을 좀 차츰 변화하는 베리언트가 있는데 그거과 함께 쓰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요 간단한 선형화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어찌 보면 꽤 큰 차이를 불러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끝이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사실 가장 큰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이쪽으로 가는 건데 사실 그쪽 연구에 대해서 되게 큰 빈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빈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요 4가지 사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그냥 이 4가지를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서 어썸션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어썸션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비전 연구실이 예전에는 카메라가 있고 뭐 카메라 움직이고 막 이렇게 나가서 데이터 획득하고 이랬는데 요즘 컴퓨터 비전 연구실은 보면 카메라 없는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냐면 데이터가 이미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누가 더 분석을 잘하냐 이런 연구를 하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채워야 될 연구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형의 핵심을 두는데요.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어떻게 데이터가 획득했는지도 사실은 학습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제가 그거를 이제 적용한 연구는 MRI 쪽에 좀 적용을 했습니다. MR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획득을 하게 돼요, 데이터를. 그래서 사람이 그 MRI 기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프리퀀시를 골라가지고 그걸 쭉 리드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리퀀시의 X 좌표의 요 프리퀀시를 쭉 읽어라 해서 이런 식으로 쭉 읽게 돼요. 이렇게 하고 그걸 이제 다시
변환을 해서 리컨스트럭션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요 샘플 안 된 부분을 채우는 컴프레시브 센싱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요 부분이 요렇게 샘플링을 한 이유가 사실 사람이 움직이면 안 되고 숨을 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5분만 숨 쉬지 말라 해도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마 1분만 숨 쉬지 말라 해도 아마 이거 못 쓸 것 같은데. 그래서, 요 SLRT MRI 같은 경우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데, 특히, 뭐, 최근에는 뭐 이런 걸 해가지고 3D 유넷 써가지고 좀 더 복원 성능을 올리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 뭐 LCS라고 해서 이 샘플링 패턴을 어떻게 머신러닝으로 배우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연구들의 뭐 핵심은 결국 다시 또 데이터가 획득된 데이터에서 학습하는 데 주안점이 주어져 있고요. 결국 요 리컨스트럭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가장 큰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제안한 거는 그게 아니라 전부를 다 고려해야 된다. 데이터 획득서부터 어디를 샘플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거에 맞춰서 복원할 것인지, 이거 전체를 다 이어서 연구를 진행하자라는 게 이 연구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뭐 PSNR이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거를 다 고려하게 되면 결국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이 연구의 간단히 요약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 보시면 이런 이상한 샘플링 패턴을 저도 이건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 가장 우수한 샘플링 패턴이고 그거에 맞춰서 여기는 사실 제가 무릎이 안 좋은데 무릎 관련 연구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더욱 열정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저희가 한 프레임워크는 이런 중간 리컨스트럭션 결과를 보고 다음에 어디를 샘플링 해야 할지, 어느 프리퀀시를 읽는 게 좋을지를 보고 또 이제 그럼 그 획득된 샘플링을 보고 딥 네트워크로 다음에 그 리컨스트럭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뭐 사실 간단해 보이고 말은 쉬운데 여기서 가장 큰 맹점이 다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항상 셀렉션 오퍼레이션이 들어간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또 다시 논 디퍼런셔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최근에 유행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 좀 따라 해봤습니다. 이렇게 썼지만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거는 요거겠죠. 네, 알파고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미지가 이제 들어올 때 두 가지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그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뭐 밸류 네트워크, 폴리시 네트워크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요 리컨스트럭션 네트워크는 그냥 일반 기존 리컨스트럭션 학습하듯이 주어진 이미지 내에서 어떻게 가장 리컨스트럭션 잘할지 슈퍼바이즈 러닝이 들어가게 되고요. 문제는 이 샘플넷입니다. 샘플넷이 다음에 어디를 샘플해야 될지 가리키는 거는 사실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커뮤니토리 문제이기 때문에 n 팩토리얼 이렇게 가능성을 다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건 뭐 알파고에서 똑같이 MCTS를 쓰게 되고요. 근데 똑같은 MCTS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옵티멀한 샘플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찾을 수 없을 뿐이죠. 그래서 약간 임플리시 미니맥스라든지 여러 가지 트릭들을 써서 좀 더 맥시멈 결과를 쫓아가게끔 MCTS를 해서 그 부분 얘가 주어진 새로운 좋은 샘플링 패턴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요겁니다. 샘플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 다음에 샘플해야 될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구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금보다만 좋은 결과를 구해서 그거를 이미테이션 하자라는 게 결국 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같이 합쳐서 전체 프레임워크가 구성이 됩니다. 다시 이미지가 들어오면 현재 샘플링된 결과를 보고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그 리컨스트럭션 된 걸 이용해서 다음에 어디를 샘플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지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뭐 간단히 결과를 요약해드리면 아까 보셨다시피 가장 좋은 결과는 샘플과 리컨스트럭션 동시에 배우는 저희 방법이 가장 좋은 결과를 주어지게 되고요.
재밌는 거는 단순 패턴만 보고 저희가 얼마만큼의 정보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면 그게 이제 지로 필링 IFT인데 그걸 하게 되면은 사실상 저희 방법이 되게 좋지가 않습니다. 다른 기타 LCS라든지 심지어 로우 패스 필터인데 이거는 로우 패스 필터가 사실상 정보량 자체는 가장 많아요. 근데 근데 이제 리컨스트럭션 결과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저희의 이제 리컨스트럭션 방법을 가지고 어떤 샘플링 패턴을 적용했을 때 가장 좋은가를 본 건데 다양한 샘플링 패턴에 있어서 사실 보시면 제일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절대. 보면 이 LCS 패턴 같은 경우는 이걸 방법을 쓰는 게 제일 좋고 뭐 LPF 패턴 같은 경우는 이걸 쓰는 게 제일 좋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샘플링 패턴마다 어느 게 더 좋은가가 다른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샘플링과 리컨스트럭션 같이 배운 방법을 쓸 때 가장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뭐 여기 그래서 다른 예를 보여드리면 뭐 이거는 심장 사진의 일부인데 여기 보시면 이쪽이 제일 좋거든요. 리컨스트럭션이. 그리고 이거 레지듀얼 이미지라고 해서 파란색, 빨간색이 진한 게 많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뭐 대충 비슷비슷한데 사실 다 결과가 나쁘진 않아서 근데 요 핵심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저희 쪽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티팩트가 많이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이 방법을 요약하면 뭐 알파고 방식으로 샘플이랑 리컨스트럭션 방법을 좀 연관된 문제지만 분리를 시켜서 하나하나 학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네 가지 방향으로 최근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다 아카이브에 이미 올라가 있는 내용이고 아니면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히 궁금하신 면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를 좀 다시 빚어 말씀드리자면 결국 데이터가 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엘라이긴 한데 근데 그 데이터를 정확히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 활용함에 있어서 저희 도메인 널리지들이 많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소개드린 연구에 사실 주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영광을 돌리며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셀런트 MRI에서요. 네. 이게 그러면은 이제 다음 이렇게 순차적으로 MRI 찍을 때 이제 다음에 언제 샘플을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거 알려주는 거죠. 네, 질문 다시 말씀드리면 엑셀러레이트 MRI 할 때 이게 프로그레시브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디를 샘플할 수 있냐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인가에 물어보셨는데 네, 정확히 맞고요. 근데 다만 지금 저희가 장치에는 뭐 실험을 해볼 돈이 없어서 이게 비싸더라고요, MRI 기계가. 그래서 그거에는 직접 집어넣지는 못했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실험 자체는 다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겁니다. 왜 그런 질문들은 샘플렛이 그러면은 네. 이제 충분히 엄청나게 빨라야 시전이 엄청나게 빨라야 이제 실제 기계 동작을 못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좋은 게 지금 학습 자체는 MCTS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자세히 말씀 안 드렸는데 MCTS에서 저희는 VNet을 쓰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 롤아웃을 다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게임을 다 플레이를 하고 최종 결과를 진짜 결과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그래서 폴리시 네트워크가 저 샘플넷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한 번에 피드 포워드로 결과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학습을 했고요. 뭐 MCTS 서치를 그 런타임에 돌리진 않습니다. 앞에 그 LFnet 네. 그 설명하신 슬라이드에서 이미테이트한 네트워크 만드셨던 그 슬라이드에서 인풋으로 들어간 이미지 두 개가 약간 다르던데 네. 그게 이제 어그멘테이션 같은 걸 좀 준 다음에 어그멘테이션 자체도 트레이닝 때 할 수도 있어요. 그 로테이션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본 바로는 가장 좋은 결과는 어그멘테이션 안 하고 그냥 다양한 데이터를 많이 넣었을 때 잘 되더라고요. 이미테이트 된 네트워크에 다른 아예 다른 이미지가 들어가요. 네. 그리고 그 이미지가 하는 3차원 정보를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3차원 정보를 모른다고 했을 때
도큐멘테이션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리버스 그러니까 약간 네, 그게 이제 슈퍼포인트 방법. 네. 좀 그 바이리니어 샘플링 대체하는 거 네. 좀 흥미롭겠는데요. 결국에는 이미지가 그 스케일업 됐을 때, 그러니까 다음 샘플링 됐을 때 STN이 근원적인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네, 그 사실 그 스케일업이 됐을 때 바이리니어 샘플링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저 논문 원래 STN 논문에 있어요. 그게 스페셜 트랜스포 원래 논문에 보면은 스케일이 다르면 이게 안 된다라고 있는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쓴 거죠. 지금 제안하신 방식은 뭔가 더 그 STN뿐만 아니라 좀 범용적인 뭐 이미지 리사이즈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이제 좀 랜덤 샘플링을 쓰고 있긴 한데 그 부분을 이제 랜덤성을 없애는 방법도 이미 좀 해보고는 있고요. 네, 일단은 뭐 바이리니어 샘플링 자체는 이미 cuDNA에 들어가 있어서 되게 빨리 되는데 이거는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게 그 속도 차이가 아무래도 좀 나는 게 좀 번거롭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제가 이거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시도를 해봤는데요. 거기에도 성능 향상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 저희 연구실은 될 수 있으면 이걸로 다 대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